알렉산더가 짓밟았습니다. 아랍이 불태웠습니다. 몽골이 도시를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6천년 동안 수십 번 정복당하고도 사라지지 않은 나라. 오히려 정복자들을 삼켜버린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 나라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페르시아인이라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름 하나에 담긴 3000년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책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던 이름인데 지도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어요. 대신 이란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두 개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부르지만 밖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안에서 부르는 이름과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페르시아도 정확히 같은 경우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이란이라고 불러왔어요. 중세 페르시아어로 에란, 아리아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도대체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이란 남서부에 파르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 이름을 듣고 나라 전체를 페르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마치 누군가가 경기도 사람만 보고 한국 전체를 경기국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의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정작 이 땅의 사람들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기원전 4000년경, 지금의 이란 남서부에 수사라는 도시가 세워졌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올라가기 1000년도 더 전입니다. 이 수사를 수도로 삼은 나라가 엘람 제국이에요. 기원전 27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바빌로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천 년간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기원전 1000년경의 이란 고원에 서 있습니다. 사방이 황갈색 먼지투성이에요. 연간 강수량 250mm. 서울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도시를 세운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카나트라는 지하수로입니다. 먼저 산기슭의 지하수맥을 찾아요. 그 다음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완만한 경사의 터널을 파내려갑니다. 중력만으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펌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동력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지하수를 수십 킬로미터나 끌어온 겁니다. 이란 전역에 약 37,000개의 카나트가 있고 지금도 그중 3만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판 수로를 오늘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 기술은 나중에 아랍을 거쳐 스페인과 북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길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 집요함이 이 땅의 성격입니다. 없으면 만들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성격이 이제부터 6000년 동안 반복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에 부가 생기고 부가 생기는 곳에 칼날도 따라옵니다. 지도를 다시 보세요. 서쪽에는 이라크와 터키, 동쪽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로마 귀족의 옷이 되려면, 인도의 향신료가 지중해 상인의 손에 닿으려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야 했어요. 실크로드의 심장이었습니다. 통과하는 물자마다 관세를 받고 중개 무역으로 이윤을 남기고 사방에서 흘러드는 문화 가운데 좋은 것만 골라 흡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은 늘 누군가의 표적이 됐어요. 동서양의 교차로에 있다는 건 모든 방향에서 침략자가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은 동쪽의 이란 고원을 탐냈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남쪽의 풍요로운 도시들을 노렸어요. 부와 전쟁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닌 것. 그것이 이 땅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성경이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이란 구원의 작은 부족장이 세계의 판도를 뒤집습니다. 키루스 2세. 서양에서는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이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란인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이고 역사학자들에게는 인류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기원전 550년 키루스는 먼저 같은 이란계 민족인 메디아 왕국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국을 무너뜨려요.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바빌론 앞에 섭니다. 여기서 키루스가 택한 방법이 놀라워요. 정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을 둘러싼 수비 운하의 물길을 우회시킨 뒤 강바닥을 통해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빌론 시민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문을 열었어요. 기존 왕 나보니두스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루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신전을 다시 세워라. 점토로 빚은 원통형 문서에 이 내용을 새겨 넣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정복지 주민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란의 팔라비 왕조는 이를 세계 최초의 인권 헌장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해석이 지나치게 현대적인 개념을 고대에 투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이례적인 관용의 문서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은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고 복제본은 뉴욕 유엔 본부 2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어요. 2500년 전의 점토 원통이 현대 국제기구의 복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 하나님이 키루스를 마시아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수세기 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게 되는 바로 그 칭호입니다. 성경의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이사야가 이 글을 쓴 건 키루스의 바빌론 정복보다 100년도 더 전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방인에게 이 칭호를 붙인 건 키루스가 유일합니다. 페르시아 전사가 성경의 메시아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키루스의 후계자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그가 세운 페르세폴리스는 단순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이념을 돌에 새긴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궁전의 거대한 계단에는 제국을 이루는 각 민족의 대표단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메디아인은 메디아 옷을 입고, 이집트인은 이집트 옷을 입고, 인도인은 인도 옷을 입고 각자의 특산물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페르시아 옷을 강요받지 않았어요. 다양성 자체가 제국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다리우스는 또한 왕의 길을 닦았습니다. 2500km가 넘는 이 도로에서 전령은 일주일 만에 제국 끝에서 끝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아케메네스 제국은 최전성기에 이집트에서 인더스강까지, 리비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 제국의 백성이었다는 추정이 있어요. 일부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44%에 이른다고 보기도 합니다. 고대 인구 추정치라 정확한 숫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구 비율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했어요. 정복하되 파괴하지 않는다. 상대의 신을 모독하지 않는다.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한다. 이 원칙을 기억해 두세요. 이 땅이 정복당한 뒤에도 살아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뀔 뿐이에요.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했고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키루스가 세우고 다리우스가 완성한 그 위대한 궁전,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더의 계획된 보복이었는지 연회 도중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었는지는
고대 사료마다 기록이 달라요. 분명한 건 삼나무 기둥들이 타올랐고 수백 년의 기록이 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 유럽 변방의 26세 청년 왕에게 무릎 꿇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복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알렉산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식 궁정 예절을 따랐어요. 신하들에게 페르시아식 절을 요구했고 박트리아 귀족의 딸 록사나와 결혼했습니다. 박트리아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로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끝이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대규모 합동 결혼식을 열어 마케도니아 장교들에게 페르시아 귀족 여성과 결혼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리아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결혼한 장교가 약 80명에 이릅니다. 알렉산더 자신도 다리우스 3세의 딸 스타테이라와 결혼했어요. 그리스 장군들은 분노했어요. 우리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건가? 페르시아가 우리를 정복한 건가? 이것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삼킴이었습니다. 칼로 이긴 자가 문화에 삼켜진 거예요. 알렉산더가 32세에 갑자기 죽고 제국이 산산조각 나자 그 틈에서 이 땅의 새 주인이 올라옵니다.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살던 이란계 유목민 파르티아인이 알렉산더의 후계 왕국을 밀어내고 페르시아의 옛 영토를 하나씩 되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땅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 하나를 짚어야 해요. 왕조가 약해지면 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올라와 기존 왕조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새 왕조는 이전 왕조의 관료 체계와 문화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요. 지배자의 얼굴은 바뀌지만 땅의 문화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이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파르티아는 400년 넘게 버텼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의 동방팽창을 막아낸 거의 유일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이 기원전 53년에 찾아옵니다. 카르아의 전투. 당시 로마에는 3명의 실질적 지배자가 있었어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이 셋이 로마를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는 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동방원정의 영광을 꿈꾸며 4만 대군을 이끌고 파르티아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서 파르티아 기병대와 마주쳤어요. 로마 군단은 밀집 대형을 갖추고 방패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파르티아 기병들은 돌격해오지 않았어요. 대신 말을 몰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이 추격하려는 순간 달아나던 기병들이 안장 위에서 몸을 뒤로 돌렸어요.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비를 향해 화살을 쏜 겁니다. 파르티안 샷. 이 전술에 로마 군단이 무너졌습니다. 크라수스는 전사했어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페르시아 사막의 화살에 쓰러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활을 쏘는 기마궁수. 이 전술은 유라시아 초원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크라수스의 죽음은 로마의 정치 판도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삼도 정치의 한 축이 사라지면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내전이 시작됐고 그 내전이 결국 로마 공화정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의 화살 하나가 로마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무너진 페르시아가 파르티아의 손을 빌려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400년 넘게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로마와 팽팽하게 대치했어요. 서기 224년 페르시아의 심장부 파르스 지방에서 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아르다시르. 키루스 대왕과 같은 지역 출신의 오래된 페르시아 귀족 가문이에요. 그가 파르티아를 밀어내고 새 왕조를 세웁니다. 사산 왕조입니다. 사산 왕조는 스스로를 키루스의 정통 후계자로 선언하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잠깐, 조로아스터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종교를 모르면 페르시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란 고원에서 태어난 고대 종교입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세상은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결,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이 개념들이 익숙하시죠? 나중에 기독교와 이슬람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적 세계관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 이란 고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불꽃을 등에 업은 사산 왕조가 서기 26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에데사 전투. 사산 왕조의 샤프르 1세가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로마의 참패였어요. 그런데 참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샤프르 1세가 로마 황제를 산채로 붙잡은 겁니다. 잠시 이 상황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입니다.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아우르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제국의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됐습니다. 로마 천년 역사를 통틀어 황제가 전장에서 생포된 건 이때가 유일합니다. 단 한 번. 샤프르 1세는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어요. 이란 남부 낙쉐 로스탐 절벽에 거대한 부조를 새겼습니다. 말 위에 당당히 앉은 샤프르, 그 앞에 무릎 꿇은 로마 황제. 이 부조가 지금도 그 바위에 그대로 있어요. 2000년 가까이 비바람을 견디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이겼다고. 사산 왕조는 427년간 존속했습니다. 페르시아 문화의 절정기였어요. 실크로드와 인도양 무역을 장악하고 멀리 중국과 예술가를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우리나라 경주 괴릉의 무인석상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처용설화의 주인공이 아랍이나 페르시아 상인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시나메에는 사산 왕조의 유민이 바실라라는 동쪽의 나라로 망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바실라를 신라로 해석하기도 해요. 아직 학계에서 합의된 해석은 아니지만 이 제국의 그림자가 한반도까지 닿아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제국이 651년에 무너집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온 아랍 무슬림 군대 앞에서요. 비잔틴 제국과 수십 년간 벌인 소모전으로 국력이 바닥나 있었고 내전까지 겹쳐 왕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11명이나 되는 혼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아랍 군대가 파고들었어요. 마지막 왕 야즈데게르드 3세의 최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국이 무너지자 그는 동쪽으로 도망쳤어요. 계속 동쪽으로. 제국의 끝, 중앙아시아 메르브까지 달아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날 밤 그는 낡은 방앗간 문을 두드렸어요. 하룻밤만 몸을 숨길 곳을 구걸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밤이 깊어지고 왕이 잠들었습니다. 사흘마다 이후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방앗간 주인이 왕의 옷을 벗겨 달아났다는 기록도 있고 보석을 탐내 왕을 살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경위였든 결말은 같았어요. 400년 제국의 끝이 그랬습니다. 황금 왕자도 없었어요. 전쟁 코끼리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무릎 꿇렸던 군대도 없었어요. 차가운 흙바닥, 아무도 없는 새벽, 그리고 왕이었던 남자의 시신. 이번에는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기묘한 대목입니다. 앞에서 알렉산더가 삼켜진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정복자 한 사람이 페르시아 문화에 물든 거였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정복자의 문명 전체가 바뀝니다. 아랍이 이란을 정복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이 땅을 덮었어요. 아랍어가 행정과 종교의 언어가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즈야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됐고 이란 전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어요. 사회적 압력도 있었고 경제적 유인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발적 선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란인들은 그냥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되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했어요. 아랍 문자를 빌려 새로운 형태의 페르시아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자는 아랍의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언어와 사고방식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것이었어요.
750년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혁명의 핵심 세력이 이란계였어요. 새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도 이란 고원에 가까운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황금기를 이끈 학자, 시인, 관료의 상당수가 이란 출신이었어요. 페르시아 궁정 예절이 이슬람 칼리프 궁정의 표준이 됐고 페르시아시가 아랍어시보다 더 세련된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학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대수학, 영어로 알제브라. 이 단어는 9세기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저서 제목 알자브르에서 유래했어요. 알콰리즈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라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 출신입니다. 넓게 보면 페르시아 문화권의 학자예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의 라틴어 이름에서 왔습니다.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는 페르시아어 샤마트, 왕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이슬람 철학과 의학을 체계화한 이들도 상당수가 이란 문화권 출신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문명이 정복자의 학문을, 언어를, 궁정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복한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잔혹한 침략자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219년 동쪽에서 칭기즈칸의 몽골 대군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삼킴의 패턴이 같을 수 없었습니다. 아랍의 정복은 파괴적이었지만 문명의 교체였어요. 몽골의 정복은 문명의 소멸이었습니다. 니샤푸르에서는 살아있는 것은 개와 고양이까지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바그다드에서는 수십만 명이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 올린 도서관, 관계시설, 도시들이 잿더미가 됐어요. 이번에는 삼킬 수 있는 게 남아있기나 한 걸까요? 남아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가 세운 이란국의 지배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식 궁정을 운영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몽골 칸도 나왔어요. 초원의 정복자들이 자기들이 파괴한 문명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잿더미 위에서 페르시아 문학의 가장 찬란한 꽃이 피어났어요. 루미, 본명 잘랄 앗딘 무함마드 바리, 13세기 사람입니다. 몽골이 그의 고향 바르를 파괴했어요. 가족과 함께 서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망명자였어요. 그 망명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는 시인 중 한 명이 됩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콜먼 바크스의 영어 번역이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시인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어요. 800년의 시간을 건너뛴 겁니다. 하페즈는 14세기 시라지의 시인입니다. 몽골 이후의 혼란기를 살았어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새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페즈의 시집을 펼쳐 점을 칩니다. 무작위로 펼친 페이지의 시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믿는 거예요. 700년 전 시인의 말을 오늘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겁니다. 파괴의 한가운데서 창조가 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태운 불길 위에서 시가 자라났어요. 이것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삼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괴 자체를 삼킨 거예요. 이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르도우시. 그는 977년부터 1010년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권의 책에 바쳤습니다. 샤나메. 왕들의 서사시예요. 약 5만 편의 이연구, 두 행으로 이루어진 연으로 구성된 이 방대한 작품에는 이란의 신화시대부터 사산 왕조의 멸망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도우시가 이 책을 쓴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란의 지배층은 아랍어를 썼습니다. 페르시아어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이 언어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언어로 기억되는 역사도 사라져요. 페르도우시는 의도적으로 아랍어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한 페르시아어만으로 이 서사시를 완성했습니다. 30년 동안. 페르도우시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나는 30년 동안 고통받았으나 페르시아어로 이란을 되살려 놓아노라. 한 사람이 30년의 고통으로 언어를 살렸고, 언어가 민족의 기억을 살렸고, 기억이 정체성을 살렸습니다. 페르시아가 삼키는 힘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어요. 무기가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이야기였어요. 1501년 14세의 소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스마일 1세. 사파비 왕조의 창건자예요. 이 소년 왕이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 하나를 내립니다. 시아파의 12이만파를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대한 결정이냐면 주변을 보세요. 서쪽에는 수니파의 맹주 오스만 제국이 있었고 동쪽에는 수니파의 거대 제국 무굴이 있었어요. 양쪽 모두 수니파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시아파를 택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은 이란의 정체성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란이 중동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500년 전 14세 소년의 이 결정 때문이에요. 사파비 왕조의 수도 이스파한은 세계의 절반이라 불렸습니다. 이맘 광장의 웅장한 모스크들, 분수대, 끝없이 펼쳐진 바자르. 유럽 여행자들은 이 도시를 보고 경탄했어요. 17세기 당시 이스파한의 인구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이후 카자르 왕조 시대, 이란은 영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대 열강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1907년 영러 협약. 이란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이 나라가 조약서 한 장으로 두 나라의 세력권으로 분할됐어요. 이 수모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이 레자 샤입니다. 1925년 팔라비 왕조를 세운 그는 터키의 아타피르크를 모델로 삼아 강력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철도를 건설하고 서구식 교육을 도입하고 여성의 베일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 3월 21일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우리를 페르시아라 부르지 마시오. 우리의 이름은 이란이요.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족만 떠올리게 하지만 이 나라에는 쿠르드족, 아제르바이잔족, 발루치족 등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은 이 모든 민족을 아우를 수 있었어요. 둘째, 영국과 러시아의 짓밟힌 이미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체성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셋째, 키루스 대왕이 다스리던 그 땅의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도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51년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가 결단을 내립니다. 영국 석유회사가 지배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란의 석유를 이란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모사데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였어요. 이란 의회가 승인한 합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열광했어요. 드디어 이 나라의 자원이 이 나라의 것이 되는구나. 2년을 버텼습니다. 1953년 8월 CIA와 영국 MI6가 움직였어요. 아작스 작전. 비밀 공작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분부를 매수하고 거리에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됐어요. 팔라비 왕가의 모하마드 레자샤가 다시 왕자에 올랐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외세의 비밀 공작으로 축출된 겁니다. 자국의 석유를 자국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2013년 미국 정부는 이 쿠데타에 대한 CIA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60년 만이었어요. 이 사건을 왜 길게 이야기하느냐면 이걸 모르면 지금의 이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인들이 서방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불신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6천년 동안 정복자를 삼켜온 나라의 사람들이 또 당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1979년 결국 폭발합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어요. 혁명 직후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 52명을 444일간 인질로 잡은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침공합니다. 후세인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혁명으로 군 장교단이 숙청된 이란이라면 쉽게 꺾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8년을 버텼습니다.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이집트. 냉전 시대에 적과 아군으로 갈라져 있던 나라들이 이란을 상대로는 한편이 됐어요. 이란은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혼자 싸운 셈이었습니다.
이라크는 화학 무기까지 사용했습니다. 1988년 할라부자. 약 3,2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쿠르드족 민간인이 독가스로 사망했어요.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8년간 양측 합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 전사자와 부상자가 있었어요. 이 전쟁의 기억이 이란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밖의 세계는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다. 이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6,000년. 이 땅은 정복자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문화적 DNA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를 삼켰고 아랍을 삼켰고 몽골을 삼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삼킬 수 없는 것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거리에는 두 개의 이란이 공존하고 있어요. 핵 프로그램과 신정체제만이 뉴스에 나오는 이란이 있고 루미의 시를 암송하고 노르즈 새해에 하프트신 상을 차리며 봄을 맞이하는 이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 위에서 하페즈의 시집으로 점을 치는 이란. 사막의 물길을 끌어오고 잿더미 위에서 시를 쓰고 30년의 고통으로 언어를 살려낸 이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땅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수십 번 불태워져도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답은 무기도 군대도 아닌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떠난 뒤에도 이야기는 남았고, 아랍의 칼이 지나간 뒤에도 이야기는 남았고, 몽골의 불길이 꺼진 뒤에도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페르도우시가 30년 동안 지킨 것, 루미가 고향을 잃고도 쓴 것, 하페즈가 혼란의 시대에 남긴 것, 전부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어딘가의 찻집에서 누군가가 하페즈의 시집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700년 전 시인이 남긴 한 줄의 시를 읽으며 내일을 결정하고 있겠죠. 정복자를 삼키는 힘, 그것은 결국 이야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